USB 하나가 저희 가족 인생을 바꿨습니다. 북에 계신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보신 게 진짜예요. 남한 방송을 몰래 보고 탈북한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북에서 목숨 걸고 본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찾아왔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USB에 담겨 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청진 수남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시장 한쪽 구석, 벽 근처 자리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누 몇 장, 양말 몇 켤레, 그리고 작은 봉지에 담긴 실타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탄광사고로 잃은 지 6년째 23인 아들 명철이와 20살 딸 명숙이를 혼자 키우려면 이런 장사라도 해야 했습니다. 비누 얼마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00원이요. 북한 돈으로 1,000원이면 쌀 한 대 값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요즘 같아선 비누보다 쌀이 급했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이 막히면서 물건이 귀해졌고 시장 단속도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이가 다니는 공장에서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명철이는 건설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는 날이 드물었으니까요. 시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이 언니 그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그 물건이 요즘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안에는 남쪽 방송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남쪽 생활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쌀 한 대 값이에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요. USB는 비쌌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요즘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런 걸 보다 걸리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남쪽은 정말 어떤 곳인지. 정오가 되자 단속반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USB를 숨기고 비누와 양말만 남겼습니다. 파란색 완장을 찬 단속원들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지만 다행히 제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는 좌판을 걷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북한 돈 3,000원, 쌀 서대 값이었습니다. 이걸로 사흘은 버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잡고 이명태 거리를 걷던 기억.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남쪽에 내 큰할아버지가 계신단다. 6.25 때 헤어졌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가끔 우시는 모습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렇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시장에 나가야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김아줌마가 USB 값을 못 갚겠다며 그 물건을 그냥 제게 넘겼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가져요. 나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저는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팔 수 있으면 쌀로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철이와 명숙이가 일찍 잠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보려고 할까? 저는 낡은 DVD 플레이어를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창문에 이불을 덮어 불빛이 새지 않게 하고 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남쪽 방송이라니.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북에서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남한에서는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몇 년 전부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냥 찬장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돈 안 내도 되더라고요.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사람은 울먹였습니다. 북에서는 약 한 알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달 명숙이가 아파서 약을 구하려고 장마당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감기약 한 봉지에 쌀 닷대 값을 주고 샀었습니다. 1시간쯤 됐을까요?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화면 속 탈북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사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농사 짓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자유롭게 웃고 마음껏 먹고 병원도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였을까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거지가 넘쳐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명숙이 얼굴을 봤습니다. 20살인데도 영양실조로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탈북이라는 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남쪽이 저렇게 좋은 곳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평생 듣고 배운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프로그램 속 그 장면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가득한 음식,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건 제게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본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배급소 앞을 지나가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린 얼굴로 쌀 한 대를 사려고 흥정하는 모습이, 약 한 봉지 구하려고 애원하는 모습이 이전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쪽 탈북자들은 병원도 공짜로 간다는데 우리는 약 한 알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4월 초 명숙이가 다니는 섬유 공장에서 또 배급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배급 없대요. 공장에 원료가 안 들어와서요. 명숙이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돌아가지도 않는데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성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명철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석 달째 못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 건설 사업이라서 일단 일하고 나중에 준대요. 명철이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중이라는 게 언제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아줌마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나도 그거 봤어.
USB. 김아줌마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던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아줌마는 작은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갔습니다. 옥수수 한 줌이었습니다. 나도 없지만 그래도. 김아줌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장마당에 나오는 쌀값이 또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무역이 막히면서 물건이 귀해진 탓이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고 거리에는 비쩍 마른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저는 급히 시장으로 달려가 중국산 영양제를 샀습니다. 쌀 열대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프로그램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탈북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명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딸의 야윈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살 처녀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지다니.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부에서 명철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USB 거래한 거 다 알고 있다. 당장 나와. 명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사 도와드리려고 USB 하나 팔았는데 그게 걸렸나 봐요. 보이부 사람들은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아들 정치범 수용소 보낸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묘소에 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다가 명철이까지 잃을 것 같아요.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남쪽에 내 큰할아버지가 계신단다. 6.25 때 헤어졌는데 내가 못 찾았으니 너라도 가서 찾아봐라. 그때는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아셨던 거겠죠.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명철이를 풀어주기 위해 저는 숨겨둔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시장 아줌마들에게 빌리고 집에 있던 이불과 그릇까지 팔았습니다. 겨우 뇌물을 마련해서 명철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사람은 경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끝이야. 알았지? 그날 밤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탈북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아줌마, 공장 노동자였던 언니, 농사짓던 아저씨, 모두 저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아이 셋을 굶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는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학교도 보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탈북하기 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잠든 명철이와 명숙이를 봤습니다. 명철이는 23인데 미래가 없었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명숙이는 20살인데 영양실조로 계속 쓰러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셋 다 죽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브로커를 찾기로 했습니다.
장마당에는 중국으로 사람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중국 가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요? 며칠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 셋이요? 돈이 꽤 들 텐데요. 남자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시계, 반지, 그릇, 이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시장 아줌마들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꼭 잘 살아라. USB 보니까 거기는 정말 사람 사는 곳 같더라. 김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5월 중순 어느 날 저는 남편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곁을 떠나게 됐어요. 아이들 데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USB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간직하셨던 낡은 사진도 꺼냈습니다. 6.25 때 헤어진 할머니, 오빠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큰할아버지 찾아볼게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명철이와 명숙이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 잘 들어라. 우리 이제 여기 떠난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로요?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남쪽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거기 가서 제대로 살아보자.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위험하다. 너희 둘 다 제대로 못 먹어서 병 들어가는데 어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 할머니 사진, 그리고 그 USB.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화면 속 탈북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웃을 수 있겠죠?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이틀 후가 출발일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밤 저희는 온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달이 지고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저희는 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친척집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철이와 명숙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집도 팔고 물건도 다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1시 저희는 두만강 근처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 보내면 그때 내려가세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철이라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숙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온 사람들도 다 이 강을 건넜단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 남편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2시 정각 브로커가 손전등을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희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에 발이 채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브로커가 작게 말했습니다. CCTV가 저쪽에 있어요. 카메라 사각지대로 가야 합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저희는 숨죽이며 걸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명철이가 먼저 가고
명숙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이 깊지는 않은데 차가워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브로커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철이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움찔했지만 참았습니다. 명숙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월인데도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물살이 새서 자꾸 휘청거렸습니다. 명숙이 손을 놓칠까봐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손짓했습니다. 엎드려요. 저희는 그 자리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다던데. 잘 살펴봐.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명숙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저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남편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브로커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요. 저희는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물속에서 비틀거리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갔습니다. 명철이가 먼저 강 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명숙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철이와 명숙이도 헐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첫 관문은 넘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남편, 우리 해냈어요.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영길시 근처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세요. 그동안 한국 가는 길을 알아볼게요. 브로커는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북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북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저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탈북자예요? 요즘 중국 공안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요. 우리도 걸리면 큰일 나요. 며칠만이라도. 제가 애원했지만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옛날에는 도와줬는데 요즘은 너무 위험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빈 창고에서 잤습니다. 명숙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저는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선족 마을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설거지라도 시켜주세요. 제발이요. 5번째 식당 주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탈북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중국 돈 100위안 줄게요. 대신 신분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공안한테 걸리면 나도 끝이에요. 주인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철이는 근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명숙이는 식당 청소를 도왔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공안 단속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한 사람들 잡으러 다닌대요.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칠 나오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저희는 다시 창고에 숨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냈습니다. 명철이가 몰래 나가서 빵을 사왔습니다. 그걸로 사흘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창고에 몰래 인터넷을 켜봤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검색했습니다. 최신 영상이 떴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2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한국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남쪽으로 갔구나. 명숙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꼭 한국 갈 거야.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인터넷을 끄고 숨었습니다. 누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예요. 박 목사입니다.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들었어요. 탈북자 가족이 숨어 있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목사님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계속 위험해요. 태국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도와줘요. 여기서 한 달만 더 버티세요. 제가 길을 준비할게요. 박 목사님은 쌀과 라면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경책도 주셨습니다. 힘들 때 이거 읽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평생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남쪽까지 인도해 주세요. 중국에서의 2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속 탈북자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7월 초 박 목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목사님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그 다음 태국으로 가야 해요. 한 달쯤 걸릴 거예요. 한 달이라니.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1회 후 저희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아줌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고 결심했어요. 언니도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프로그램이 진짜일까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진짜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흘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밀림을 지나가야 해요. 힘들지만 참으세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깜깜한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벌레가 달라붙었습니다. 명숙이는 지쳐서 비틀거렸습니다. 명철이가 동생을 업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걸어야 해요? 명숙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걸었단다.
저는 딸을 다독였습니다. 이틀을 걸어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트럭에 숨어서 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방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국 경찰에 걸렸습니다. 저희를 태운 차가 검문에 걸린 것입니다.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철창 안에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2주 정도 있으면 한국 대사관 사람이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2주가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하루에 밥 2끼, 물 1컵이 전부였습니다. 명숙이는 또 쓰러졌습니다. 제품에 안겨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명철이와 명숙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라니.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를 탄다니.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남쪽에 갑니다. 큰할아버지 찾을게요.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 정말 프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좋은 곳일까요? 곧 알게 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진 장마당에서 USB를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지옥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속 그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 땅,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남쪽,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바로 그곳,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왔습니다. 남쪽에 왔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석 달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남한 생활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저희에게 방이 주어졌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6가지나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먹어라. 저는 딸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명숙이는 먹다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북에서는 이렇게 못 먹었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하나원 선생님이 저희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줬습니다.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니. 북에서는 간부들만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최신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제가 USB로 보았던 그 세상이 진짜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희 씨,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연락 왔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후속 프로그램에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순희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대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USB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북에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빠, 제 큰할아버지 사진.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을 찾고 싶어요. 할머니 유언이었어요. 선생님은 이산가족찾기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대전에 계세요. 큰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드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박영호 85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육촌 할아버지셨습니다. 상봉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순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왔어요. 이분이 제 할머니이신데 할아버지 누나분이세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누나, 금순이 누나, 74년 만에.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찾으셨어요. 저한테 당신 대신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피난 가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나하고 헤어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오빠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 명철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명숙이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닙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일하면 돈을 받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 프로그램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USB 하나가 저희 가족 인생을 바꿨습니다. 북에 계신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보신 게 진짜예요. 여기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곳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이 방송이 USB에 담겨서 다시 북으로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